지금 여기 수업을 하는 게요. 지금 줌하고 라이브로 지금 동시에 송출되고 있거든요. 오늘 역세권 재개발의 종류하고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다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역세권만 놓고 봤을 때 재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볼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었고, 또 작년에 했던 내용들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운영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또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짚을 건데, 뭐 큰 틀의 맥락은 같으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종류를 봐야 되고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지껏 본 것만 해도. 그다음에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사업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3080에서 어떤 분이 동의서를 열심히 걷었대요. 열심히 걷어 가지고 막 했더니 주민들이 "네가 뭔데 동의서 걷고 다니냐."고 욕해 가지고 욕을 엄청 먹다가 자기가 그냥 탈퇴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욕을 먹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데 동의서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모르고, 근데 왜 몰랐냐면 본인들이 사업 주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동의서 걷어 가지고 공공한테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 사업 방식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방식이냐 매도 청구 방식이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정 요건도 중요하고요. 동의율도 중요하고, 인허가 단계도 중요하고, 공상향이 몇 단계 가능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참고로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2 단계까지 보통 가능하고요.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보통은 4 단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론 사례는 없지만.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1 단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 종이면 9주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능한 빈칸으로 해 놨지만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옛날 방식이죠.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요거는 옛날 방식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할 수 있었죠. 그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인제 조합이 하는 걸로 지금은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역세권 장기전세 중에서 도시 정비형은 얘랑 같은 거죠. 그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거는 95% 동의해야 되고, 지역 주택 조합이 가는 거고. 여기도 조합이긴 한데, 근데 요 조합과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만 되는 거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플러스 현금 출자 조합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델하우스 갔다가 "당신 조합원 되세요."라고 하면 "얼마 내면 돼요?" 그러면은 "5,000,000원 내세요." 그러면 3,000,000원은 걸리고 2,000,000원은 핍니다. 그래서 넣으면 조합원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의 지역조합사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긴 하지만 요 조합 방식은 약간 다르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플러스 또 누구죠? 음 현금 출자 조합원. 좀 유식한 용어로 하면은 현물 출자 조합원만 되는 거고, 여기는 현물 출자 플러스 현금 출자가 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는 또 똑같이 정비형은 얘로 가는 거고요. 얘도 똑같죠. 이거는 조합 방식. 도시복합은 이거는 시탁 방식. 사업 방식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죠. 그죠? 관리처분 방식이 뭐죠? 서로 정한 다음에 그걸 국가한테 도장을 받아오는 게 이게 관리처분 방식. 요것도 관리처분 방식. 미동의자 처리 요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수용. 그죠? 도시정비용 수용, 얘 수용, 얘 매도 청구, 얘 수용, 얘 매도 청구. 얘는요, 여기가 중요하죠.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니까 매도 청구일까요? 수용일까요? 모아타운에 미동의자가 있어요. 매도 청구예요, 수용이에요? 매도 청구예요, 걔는요. 모아타운 내에 가구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규모 재개발은 얘는 수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용이냐 매도 청구냐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업용 세입자가 있다. 그럼 그 영업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수용 방식은 공시법에서 정한 영업보상비 절차가 있고요. 매도청구 방식은 협상. 예. 그리고 주거용 세입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줄 거냐. 주거용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공시법 적용 대상이면 뭐 주거 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뭐 4 개월치를 곱하기 인원수대로 주는 거고, 또 매도청구 방식에서는 그냥 협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소규모로 나눠져 있지만 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도심복합도 매도청구 아니죠. 수용이죠. 지정 요건을 오늘 못 해요. 너무 복잡해. 예. 간단히 생각해서 얘는 뭐 노후도가 몇 프로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 노후도, 호수 밀도, 그다음에 뭐 세정형, 부정형, 과소 필지가 있는데, 주택 정비형 재개발은 과소 필지는 90제곱미터로 보지만 또 얘는 또 150제곱미터로 보고,
복잡하죠 또 내용이. 예. 그다음에 동의율도 어떻죠? 동의율도 복잡하죠? 예. 동의율도 일반 재개발은 4분의 3 인데 면적 과반수인데 얘는 4분의 3의 과반수에 또 6 미터 도로 이상 접한 데는 또 그들만 또 3분의 2가 또 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블록별 또 다시 또 잡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인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는 그래서 지정 요건, 동의율, 인허가 단계는 각각 또 1 시간씩 또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허가 단계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정법 이거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반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하는 거고요. 얘는 소규모 재개발 이런 역세권 지금 우리가 역세권만 하는 사업을 보고 있는 건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죠.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자유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이 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법령의 명칭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얘는 정비구역 지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없다는 뜻은 기본계획도 없다는 뜻이죠. 기본계획도 없고 정비구역 지정도 없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노후도 요건, 세장형, 부정형, 호수密도 뭐 등등등을 따져서 해당 관청이 종합적 검토를 하는 재량적 인가 사항인데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이 사업은 재량적 인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요건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구청에다 대고 "요건 맞춰 왔습니다.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허가가 나요. 근데 재개발은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정비구역 위반되는 사업은 "우리가 다 요건 맞춰 왔으니까 신통해 주세요. 우리가 다 요건 맞춰 왔으니까 역세권 재개발되게 해 주세요." 딱 넣으면은 구청에서 다 맞았네요. 그런데 안 해 줄래요." 이러면 끝이에요. 예. 왜냐면 재량적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그게 아니고 요건만 법에서 정한 요건만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건축 행위처럼 100% 기속적 행위는 아니지만 기속적 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중상향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없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전세는 2 단계. 그러니까 2 단계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종상향이 있고 종변경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다 통합을 해서 종상향으로 많이 써요. 근데 종상향은 뭐냐면 종이 다른 것들끼리 넘겨주는 게 종상향이고 종변경 종상향은 같은 안에서 이렇게 2 종이 3종 되는 게 종상향이고 종변경은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뀌고 막 이러는 게 준지구로 바뀌고 이런 게 종변경인데 근데 요즘은 다 그 통일해서 쓰더라고요 종상향으로 해서. 만약에 준주거다. 근데 2 단계면은 어 일반 상업에서 중심 상업까지도 가능. 근데 역세권에서 는 요게 4 단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3 종이다. 그러면 준주거 갔다가 일반 상업 갔다가 중심 상업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론이에요. 네. 이건 이론이고 요건이 되게 많아요. 요건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 많은 걸 다 맞춰진 현장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현장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종상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제 어느 지역이 될지 말지 정하고 그 지역의 물건을 잘 섭외하고 그 지역의 물건을 생산해 내고 막 이러는데 종상향 부분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둬야 되는 거예요. 기타 이제 검토할 게 또 많이 있겠죠. 인제 이런 요건들을 보는 거예요. 충족되는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충족되는지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변경도 각각의 요즘 간선이 또 들어간지는 않은데도 보고 그다음에 검토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인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나중에 검토하는 부분인데 여기 내가 추가 부담금 얼마 내지 이를 나중에 검토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리 검토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50명 조합원이었다 그랬잖아요. 50 명. 50명 조합원인데 250 가구 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저희는 미리 계산이 끝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끝나 있느냐. 이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만데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여서 이게 100% 확실하지 않지만 계산이 끝나 있다는 거죠. 이 계산을 왜 끝내 놨을까요? 우선 제가 투자하려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구청에 서류를 접수했잖아요. 구청에 서류 접수할 때 이걸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넣은 자료를 보면 저희 현장 같은 경우가 지금 조합원들에 대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그 중간에 하나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가 한 거래되는 게 한 6억 5천 에서 6억 7천 뭐 비싸면 한 7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구청에. 가감정을 잡아놓은 게 지금 6억에 잡혀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가 6억 잡힌 게 6억 5천에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가 대비 5천만 원 비싼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막 7 억짜리로 계산해 보세요. 7 억짜리면 7억 5천에 파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7 억짜리 계산했을 때 8사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내냐면은 2억 4천 내요. 물론 실제로 사업이 되면은 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가 들어간 자료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7억 5천 주고 산다 그러면 2억 5천 이니까 10억 주고 사는 거죠. 네 10억 주고 사는 건데 이 현장은 지금 일반 분양가가 지금 얼마 잡혔냐면 15억 잡혀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가 15억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게 잡은 거죠. 왜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여기는 투기 가해지구니까. 근데 이 현장은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한 19억 정도 잡아도 되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금 감정평가 금액 대비 봤을 때 한 10억 정도에 입주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인제 이런 현장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플랜을 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저희의 사업 구도거든요. 이런 현장들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인제 내용이 뭐였냐면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보험 개발 사업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